어렴풋이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좀 대충 할까 싶습니다. 아 왜요? 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저래 왜? 갑자기? 금연 4일차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잠깐만. 진지한 금연인가요? 진지하게 금연 4일차고 지금 사실 오늘은 좀 괜찮아졌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알 죽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왜 금연하시는지 알겠네. 주니어. 주니어. 네. 이제 2세가 금연해야지. 끊어야죠. 금연해야지. 그럼 금연해야지. 대충 가장이 하겠습니다. 됐으면은 그 가장이 됐으면 금연하셔야죠. 안녕하시죠? 네,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되게 안대리입니다. 건성이네. 저런 보소. 네, 저희 프로그램 경영경제, 교육사회, 법률정치 등 다양한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가진 새 청년이 최근 소식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해 대화 및 토론을 통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만든 취지는 이제 제가 양육비를 이제 벌 수 있도록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죠? 그거 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유값이라도. 네, 분유값 벌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새 패널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주제씩 준비해 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소식 전하고 의견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저번 주에 제가 올린 거 신사업 신제품 조회수가 나락을 갔어요. 갑자기. 전 나름 이제 재밌을 거다 생각하고 저는 준비해 왔는데 저도 잘 될 줄 저- 알았거든요, 이거. 재밌었죠. 저는 이거 좀 괜찮다 히트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제목부터 이거 네. 무조건 조회수 많이 나온다 생각했는데. 그래요? 아, 저는 이게 제목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제목이 아, 뭔가 제목을 이렇게 그게 쓰면 안 아닌가 되죠. 봐. 제목을 이제 이것만 사시면 대박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제. 어거러가 부족했구나. 정보 추천. 수익률 200% 보장. 대기업 사원이 추천하는 주식 종목 이렇게 가셨어야. 그러니까요. 이게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를 안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는 항상 그럴게요. 주제 선정할 때 그거부터 생각해요. 이게 재밌을까? 재밌을까? 네. 재미있는가? 제가 오늘 재미없으면은 끌 수 있는가? 우리끼리 떠들고 마는 거죠. 이거 누가 들어줘야지 이거. 그런 의미에서 신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가르치는 신쌤입니다. 사회 및 교육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 교육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살면서 이렇게 스펙타클한 뉴스를 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제 그제 정말 뉴스 보면서 사실 이민을 가야 되나? 그쵸.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민 맞습니다. 가야 되나? 참고로 들으시는 분들 이제 아실 수 있도록 오늘이 8월 4일 날 지금 녹음 진행 중인데요. 그쵸. 어제 오늘 진짜 뉴스가 갑자기 오늘 주제 칼부림 관련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로 진짜 맞아요. 떠들썩한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할렘 너무 같이. 네. 처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칼부림 뉴스뿐만 아니라 네. 좀 다른 뉴스 중에서도 좀 우리나라의 도덕적 해이가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싶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LH 들어서? 부실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어떻게 보면 무너지면 다 죽는 건데 정말 그쵸. 이제 돈 앞에서는 이제 뭣도 없구나. 그것도 봤고 어제부터인가요? 굉장히 핫한 이제 새만금 사건 보니까 뭐 한 몇천억 해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네, 아주 거하게 해드신 것 같던데 제가 이제 뉴스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누구도 사과를 한 번도 안 한다.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와 어떻게 공직자 중에서 그 누구 한 명도 나서서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 어떤 사건이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그냥 글쎄 거의 무정부 상태인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 거 관심 있어 하는 신쌤입니다. 그 중립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최대한 중립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저한테 반대하면 뒷돈 받은 거야. 아, 그런 거야? 해먹은 거야? 해먹은 거야. 공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출근 4일차를 맞이하여 이 사회생활이 이렇게나 피곤한 것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공변입니다. 뭘 피곤해 벌써. 아,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긴장을 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4일 그래요? 동안 아, 연락이 안 돼요. 진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이게 변호사인데 원래 변호사들은 대부분 로펌에 가도 자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문 닫을 수 있는 사무실이 네. 따로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사내 변호사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 네네. 파티션이 다 쳐져 있고 처음 회사 음.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차마 이 핸드폰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아. 팀장님, 뭐 과장님 다 계신데 아. 그래서 이제 연락이 거의 두절됐었다. 잠수를 그래서 이제 탔었다. 핸드폰 이제 하면은 요즘 MZ들은 달라. 역시 핸드폰도 MZ는 보고. 에이, 뭘 아이, 그렇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저희 회사 그런 분위기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지금 긴장해서 그런 상태고요. 하여튼 출근 4일 차고 즐겁게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 너무 좋고 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즐겁게 회사 생활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뭐 마저 자기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올해 2023년에 1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된 공변이고요. 오늘의 주제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사형제도에 대해서 주제를 준비해온 공변입니다. 참고로 뭐 얘기 넘어가기 전에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그런 키보드 있습니다. 그 이렇게 블루투스와 컴퓨터와 이렇게 왔다 갔다 연동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알고 있죠, 연동할 수 알고 있는 있죠. 그런 알고 있죠. 그런 거 하나 사시면은 저는 심지어 음. 이제 마우스도 아이패드랑 이제 연동이 되거든요. 컴퓨터랑 어허. 아이패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어허. 하나 있으면은 개꿀입니다. 그런 거 하나 한 10만 원 하는데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팀장님 듣고 계시죠? 제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기계 좋아하는 안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 4일차여서 오늘 좀 대충 할 생각이고 경영경제 그리고 이제 IT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 많이 이야기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네, 대충 오늘- 한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에 대충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잘 안 나. 이게 지금 머리가 약간 멍한 상태야. 자꾸 끊겨. 계속. 제가 볼 끊겨. 때는 한 일주일 내로 요거 일주일 내로 올 것 같다. 지금 상태가 여러분들은 이제 얼굴을 못 보시겠지만 저 얼굴이 녹고 있네요. 수척합니다. 수척해요. 수척하네요. 그 아니, 많이 근데 수척합니다. 진짜로 네. 먹을 게 엄청 땡겨요. 진짜 제가 막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엄청 땡기고 점심에 저 항상 샐러드로 그냥 대충 먹거든요. 네. 밥을 완전 풀밥으로 먹습니다. 그냥 점심만 계속 그 샐러드로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쉽지 하냐? 않습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주니어를 위해서. 네. 그럼 제가 그 약속했거든요.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다시 담배 피겠다. 1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 딜을 끊지 않을까요? 에? 그 정도 되면 끊지 않을까요? 아이, 무슨 쉬는 소리입니까? 거예요. 쉬는 거.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쉬는 네, 거. 쉬는 거죠.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좀 떠들썩한 뉴스고 그 저희가 저번 맞습니다. 주에 요거 그 주제를 얘기할 때만 해도 신림역 칼부림 사건 때문에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묻지마 칼부림 그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건들이 갑자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게 왜 갑자기 일어나 참 싶습니다. 그죠?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일본이 옛날에 이제 경기 침체 처음에 왔을 때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좀 나 혼자 못 죽겠다. 해가지고 불만을 터뜨리는군요. 일본이 처음에 버블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살인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퍼블릭에서 이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좀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공변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가볍게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주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및 그 외에 최근에 일어났던 대전 대덕구 칼부림 사건이라든가 분당 칼부림 사건에 관련하여서 그 피해자분들 및 유가족분들께 지소지대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진심으로 피해자분들이 느꼈을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흉악범죄 처벌 그리고 사형제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뉴스를 뒤덮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참 웃기면서도 웃을 수 없는 그런 기사를 제가 오늘 최근에 봤는데요. 오늘이죠. 녹음일 기준 2023년 8월 4일 오전 11시 6분 웰크론이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이게 방검복. 네. 전일보다 20%가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라고 봤더니 방검복 관련 소재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참 웃기면서도 이런 게 맞나? 이게 지금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방검복의 주가가 오를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라는 미사일 얘기를 쏘면은 드리면서 농심 주가가 오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런 참. 느낌으로 웰크론이라는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뭐야?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뉴스를 뒤덮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사건 전날인 2023년 7월 20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망치로 컴퓨터를 부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피의자는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이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초기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검색 기록에는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인 7월 21일 오후 12시경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오후 1시쯤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 집에 도착을 했고요. 그 근처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 이제 칼 2자루죠. 칼 2자루를 훔쳐서 다시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7분 피의자는 신림역에 도착하여서 택시에서 하차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해당 피의자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건물 옆에 서 있던 첫 번째 피해자인 만 22세의 남성에게 흉기를 숨기고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공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도 격렬히 저항했으나 계속되는 13번의 흉기를 이용한 공격으로 결국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한 번 더 찌르고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며 이후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처럼 보이는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에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오후 2시 20분경 아무 저항 없이 흉기를 버리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택시에서 내린 2시 7분부터 체포될 때까지 고작 13분 남짓한 시간 동안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의자는 흉기를 든 채 웃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체포 영상에서는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멋 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멋 같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녹화되었었습니다. 이 또한 피의자는 체포 당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후에는 진술을 번복하여서 그건 복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었고 마약 간이 씨앗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고요. 사건 당시에 음주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심하게 공격을 당한 첫 번째 피해자는 보람의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요. 이 더 안타까움을 더하는 사실이 해당 피해자가 2018년 당시에 수능을 3일 앞둔 시기에
암투병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또 일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동생을 챙기는 사실상의 가장이었으며 사건 당일 신림동에 찾아간 이유도 이 생활비를 줄일 목적으로 좀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과 통화를 하는 도중에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부상자 3명 중에 1명은 중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수술을 받고 고비를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시거나 혹은 대비하고 계신가요? 아휴,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어요? 이거 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진짜 이런 걸 대비하라고 미리 알려줘도 뭐 어떻게 대비할지도 사실 모르겠는데요. 진짜 방범목을 맞습니다. 입고 다녀야 되나?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응급 조치들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뭐 붕대 감는 법 이런 거는 종종 이렇게 나라에서 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맞습니다. 주는 세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잘 들으면서 너무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그런 거죠, 뭐.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녹음 주제 정하는 날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근데 맞아요. 일주일 만에 이거 말고도 사건이 너무 많이 터지고 지금 오늘 8월 4일 기준으로도 무슨 살인 예고를 이제 하는 글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만 해도 체포된 사람이 한 4명 정도? 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람 4명 정도?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1명 나오고 칼부림, 실제로 칼로 찔린 사건도 오늘 나왔고 이렇게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저희 이제 여자친구랑 얘기한 게 번화가에서 데이트 못 하겠다 진짜 한동안은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섭죠. 이제는 진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거나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 좀 하면서 걸어다니는 편입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좀 조심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건장한 20, 30대 남성이 평일 대낮에 서울 한복판, 그것도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신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 이렇게 항상 에어팟을 귀에 끼고 거의 살다시피 밖에 다닐 때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맞네. 아 에어팟도 이것도 위험할 수 또 있겠다. 맞습니다. 이게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요즘 워낙 맞아, 좋아가지고 끼면 맞아. 조용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길을 걸어야 되나 싶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네.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보를 드리자면 음, 피의자는 체포 이틀 만인 7월 23일에 구속이 되었고요. 사흘 후인 7월 26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의하여 그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음. 공개된 신상에 따르면 피의자의 이름은 조선이며 1990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태어난 33세의 한국인 남성입니다. 음. 범행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고 흉기 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으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기 20년 전에 1년 7개월 정도의 소년원 생활 외에는 별도의 수감된 전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구속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은 꼭 어느 정도 그 전과가 있다거나 수감된 전력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생활 외에는 별도의 수감 전력이 없었다고 하는 점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나는 불행하게 사니까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한 것이라며 진술을 했었고요. 피의자의 신장이 166cm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랫동안 나보다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라고도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위 묻지마 살인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준 것인데요. 문제는 아까 신쌤 그리고 안대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따른 모방범죄 예고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24일 DC인사이드의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한 익명의 유저가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을 살해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고요. 해당 글의 내용에는
쿠팡에서 325mm 길이의 일본 사시미 칼을 주문한 캡처본이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자 이튿날인 25일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에 자수를 했고요. 구매한 칼도 사실 곧바로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10건 이상의 모방 범죄 예고글이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신쌤 오늘 말하시는 난리였어요. 거 들어보니까 이 10건이 무슨 그거보다 훨씬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음. 같고 맞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방송일인 8월 4일 오늘 기준으로 어제였던 8월 3일 매우 유사한 범죄가 실제로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음.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모닝 차량을 몰아서 서현역 역사 앞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행인 여러 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린 뒤 AK 플라자로 이동해 1, 2층을 돌아다니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이 중 12명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9명,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5명이며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 오늘 녹음 당일인 8월 4일에 대전 대덕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고등학교의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화장실로 따라가서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에 뭔가 대해서 묻지마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옛날부터 원한이 있었던 그런 느낌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사건이라 가지고 아직 그 음. 피의자의 진술이나 그런 것이 밝혀진 부분이 없어서 음.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흉악 범죄가 자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저도 이제 그 판교 쪽에서 일하는 지금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어제부터 막 난리였다 보니까 어제 그쵸, 그쵸. 이제 퇴근을 못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산에서 막 있다가 그렇죠. 차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씩 이렇게 태워가지고 퇴근시키고 태워다 이거 주고. 왔다 갔다 그걸 몇 번씩 하면서 결국 퇴근하고 그 회사는 오늘 다 그냥 재택근무 약간 분위기 안 그렇군요. 좋고 하니까 약간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완전 난리였대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 총기 소지 됐으면 그렇죠. 진짜 큰일 아찔하죠. 났겠다 이거. 진짜 아찔하다 이거 아찔하죠. 진짜로. 그렇죠. 너무 무섭습니다. 네. 이게 그 분당에 가본 분이라면 혹은 생활해본 분이라면 아실 텐데 저희 서현역 그리고 AK 플라자 저쪽이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엄청 번화가라서 사람이 많은 곳을 일부러 노리고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 이 두 분께서는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예전에 이렇게 학생들은 이제 교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제 성인이잖아요. 근데 성인에 그렇죠. 대해서는 사실 조금 엄벌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런 범죄를 좀 저지르면 이제 훈화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좆될 수 있다라는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 내 인생이 진짜 이거 자르지 마세요. 좆될 수 있다. 나 진짜 인생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옮기기 전에 분명히 이제 다른 이제 비슷한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몇 년형을 받았고 이런 거를 이제 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왜냐면은 조두순 같은 사람도 출소한 거 보면 사실 말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비인류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인권 단체가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는 일단 가해자 자체가 이렇게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다치게 하려면 내가 다칠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인류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처벌이 좀 얄짤없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안대리는 네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엄벌 받아야 된다는 거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형이고 진짜 뭐 무기징역이고 최고형으로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최고 형벌이 어느 정도인지를. 근데 이제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최고의 살인은 사형? 무조건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형 그런 걸로 정말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이번에 네네. 그 시즌 2 방영 시작한 DP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시즌 1만 봤습니다. 시즌 1 보셨어요? 네네. 전 예. 넷플릭스를 안 봐가지고 몰라요. DP 제가 시즌 1 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지금 시즌 2 나왔길래 또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사가 진짜 군생활 내내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진짜 막 치욕스럽게 생활을 이어가다가 진짜 참고 참다가 터져가지고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고서 이제 탈영을 하고 그 탈영병을 잡는 그런 스토리로 이 DP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비추는 그 드라마 속에서 언론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사이코였다. 그렇게 하면서 정신병이 있었다. 정신병이 있었다. 그런 쪽으로만 이제 몰고 가면서 군의 내재적인 문제점은 이제 덮고 한 사람의 문제로 이제 몰고 가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케이스에서도 그런 총기 난사를 한 사람은 천벌받을 사람이죠. 천벌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뭐 맞습니다. 최고형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주위의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저 그 사람의 문제로만 덮어버릴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것이 이 사람을 이제 그런 공격적인 행태를 촉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조명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더 고쳐 나가야겠다. 그런 인식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의 잘못이다라고만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정말 단순히 그들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그 맞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조명을 해서 앞으로는 맞아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런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벌을 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두 분의 의견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도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집행의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위함이었거든요.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맞습니다.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법정형으로는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죄 역시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에는 사형이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꽤나 오래됐죠.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두 분 아시겠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실림역 칼부림 사건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일어난 모방 범죄들 등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022년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비율이 70%, 반대가 15%, 잘 모르겠다가 5%로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2018년 국민인권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아닌 그 사형 제도 자체의 존치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가 65%,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가 34% 정도의 의견을 냈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집행 또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2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역대 세 번째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소위 부천 부모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는 2018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직접 죽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과 자신을 차별 대우했고 잔소리가 심했다는 단순한 이유였는데요. 재판장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는 형법상 사형 조항 그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1996년에는 7대2,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후 12년 만에 다시 사형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이 전문가들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꽤나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데다
재판관 다수는 사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 외에도 이석태, 이은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역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헌재야 결정하라고 내리라고 두고 두 분께서는 이런 사형제도의 폐지 및 사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이제 사실 남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한 좀 혐오감 같은 게 좀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좀 사형제도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가해자가 남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 본인도 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에 제도나 법 없이 정말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이 불법으로 지정된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제가 그렇죠. 약간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좀 극혐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좀 진짜 성격이 많이 더러워질 때가 운전할 때거든요. 운전할 때 위험하죠. 평소에는 안 우리나라에서 더러우신가요? 평소에는 참고 살려고 하죠. 이거보다 더 제가 얘기했지만 더러워지시나요? 인간은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제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는 생각 항상 하잖아요. 네. 저는 뭐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잠깐만요. 하고 썼는데. 야, 오늘 주제가 이런데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야, 조용히 해. 즐거웠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 이제 참. 저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좀 악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법의 테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범죄들이 자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단편적으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이 나타나죠. 그런 인간의 추악함이나. 잔혹한 그래서- 전쟁 범죄가 많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운전할 때마다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민폐를 끼치며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 전 그래서 음주운전도 뭐 저희가 가끔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음주운전 하다 잡히면 진짜 무기징역까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죽일 수 있는 어쨌든 잠재적 살인자라고 치부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한테 이거 만약에 한 명이라도 판사가 묻지마 칼부림으로 당하면 저런 얘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나 판사의 자녀가 진짜 칼부림을 당했다. 그러면은 좀 더 아니면 정말 국회의원에 누가 당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 논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피해자가 다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지금 그림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인간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보다 아름답기만 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이렇게 범죄가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처벌도 그에 따라서 좀 진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다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럴 거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저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 극혐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네,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인간 종류 중 하나고. 네,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형 제도는 굳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형벌의 목적을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이제 진짜 개념적으로 배운 발톱을 다 뽑나요? 아니 기다려봐.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공변이 그 형벌에 이제 그 취지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형벌의 취지와 목적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예방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그 사람들한테 이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형을 받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진짜 그 무기징역으로 해가지고 가둬놓는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렇죠. 저지를 갇혀 가능성은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 또는 이제 사형을 받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일반 수감되어 있는 분들처럼 그냥 네.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독방에 갇혀서 진짜 삶이 아,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지. 고통스럽게 아니면 일을 아니, 해야지. 뭐 일을 하든 뭐 진짜 밥값 나가잖아, 밥값. 매일같이 끓여 죽이든 조금씩 끓여 죽이든 이렇게 진짜 삶이 고통스럽게 해서 죽을 그래요. 때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신 그 죽이는 건 저는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이 아. 우리의 그 생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국가에서 불필요하게 죽이는 거는 맞다. 저보다 더 약간 무서운 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너 이렇게 사람을 뭔가 해야 하거나 진짜 사형을 받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불행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쵸, 그런 그쵸. 위기의식을 주는 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걸 방지하는 거.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은 이제 못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이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만 되면 그렇게만 되면 굳이 사형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느 있는가? 나라였죠? 태국인가 어디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그런 범죄자들 그 광장에다 묶어놓고 태형하잖아요. 아, 그렇죠. 태형이 아직 그래요? 싱가포르에 남아있죠. 싱가포르입니다. 광화문에다가 음. 광화문에다가 싱가포르처럼 광화문에다가 그 곤장을 하나 놔. 음. 그리고 이제 묶어 놓습니다. 묶어 근데 놓고 진짜 그건 확실히 필요해요. 진짜 때려 한 명씩 감옥 그냥 가서- 지나가던 사람 한 명씩 때려. 감옥 가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냥 감옥에서 그냥 콩밥만 먹으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평생을. 아까 그거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되는 건 아까 필요성이 그 있다. 누구죠? 맞습니다. 그 조선 씨. 그 조선 씨가 네. 열심히 살았는데 족 같아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그쵸. 인생이 족 같은 게 뭔지 한번 느껴봐야 된다, 저거는. 근데 저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좀 연장선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네네. 아까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이제 막 경찰한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그쵸. 했는데 잘 안 돼서 막 이랬다. 이 사람 그쵸. 이야기가 이 사람 당연히 벌은 주되 이 사람 벌은 주는데 이 네.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가는 그래도 좀 들어봐 줄 필요가 있다. 왜냐 이 사람을 이런 상태까지 몰고 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조명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명하긴 해야 되지만, 예. 조명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칼 한 14번 꽂고 얘기 들어줘. 네. 너도 한 14번 꽂히고 얘기 한번 들어준다. 네. 저런 새끼들은 가만히 뒀지만, 아니 왜냐면 저렇게 저분이라고 안 할게요. 저 새끼처럼 저런 범죄자처럼 힘들었지만 저렇게 사람 안 죽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편집 안 한다고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요. 아니 편집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범죄자 저런 쓰레기 새끼들 욕하는 거는 뭐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저런 인권 타령하면서 얼굴도 공개 안 하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의 자꾸 얼굴을 가려주고 인권을 자꾸 타령을 하는지. 맞아요. 네. 먼저 일단 간단하게 신쌤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얼굴을 막 자꾸 가려준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얼굴을 가려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형법에는 그래도 제가 변호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은 유죄가 아닙니다. 근데 얼굴을 공개하면 당연히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미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냥 삶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얼굴을 가려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름 막 뭐 신상 얼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서 신상 공개를 하는 거고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4가지 사유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4가지 사유가 전부 다 충족이 돼야지만 신상 공개를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범행사안이 되게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신상 공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TV에서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뭐 신상, 이름, 얼굴 이런 거 공개되는 범죄자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성이 그 공개돼봤자 이 맞아, 사람이 무슨 만약에 의미- 신상 공개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저는 사람 그리고 공개를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거고 그 잡혔을 때 무죄 아직 형을 받지 않았을 때 가려주는 건 이해되는데 유죄 네. 판결 받고도 모자 이렇게 눌러쓰고 이렇게 막 다 가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거 모자 벗기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뺨 한 대씩 때려가지고 다 보일 수 있게끔. 아니 아이씨 혹시 오늘 뭐 왜 이렇게 로마 시대 흥분했어? 네. 로마 시대 네가 이런 담배 거 끊었어? 사시나요? 담배 네가 끊었어? 왜 나보다 까칠해? 아니 너무 저는 너무 그 범죄자 인권을 너무 많이 부정을 해준다 우리나라가 진짜 좀 너무 과할 챙겨준다. 정도로. 그 뭐 음. 테이저건 쏘면은 경찰이 고소당하면서 하면서요. 아, 그쵸. 뭐 경찰이 사실 고소를 당한다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심할서를 써야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뭐 표창을 음. 줘야지 왜 심할서를 쓰죠? 그 칼 든 아, 사람 근데 잡았는데. 이것도 정말 짧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을 지나오면서 경찰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었고 그 경찰들이 좀 잔인한 일들을 그걸 많이 견제. 자행했었기 때문에 우리 형법 체계 그리고 그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그 경찰의 힘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잔재가 지금까지 좀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얘기 이제 들어봤었고요. 참 두 분 다 이제 신쌤께서는 사형제 집행도 해야 되고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집행도 해버려야 된다. 안대리께서는 사형은 사실 필요 없다. 다만 다른 대안이 존재하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대안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두 분의 입장이 정말 정확하게 사형제의 존속 그리고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거 그리고 또 대표적인 논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논거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신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처벌에 존속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사형제 존속에 어. 놓은 건데요. 인과응보. 그 아까 안대리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 형사 처벌에 주요한 기능들이 존재를 해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사실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법 쪽에서 법학계에서 대표적인 기능으로 보는 거는 깔끔하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범죄 예방과 응보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응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방, 이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범죄자 자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예방, 구체적 예방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범죄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구나 라는 두려움을 느낀 다른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예방하는 일반적인 예방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응보, 너 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라는 것이 응보인데요. 이것은 그 처벌의 주요한 기능 중에서도 되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범죄자에게 그가 범죄를 통해서 얻었을 이익보다 더 큰 법익적 침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타인의 생명권을 빼앗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흉악범은 사형만이 그에 마땅한 법익적 침해일 것인데 이 살인자는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감옥에 수감돼서 그저 자유권만이 제한받을 뿐이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수위의 응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매일 그냥 독방에 가둬놓으면서 매일같이 살짝 끓여야 돼. 이제 솥에 넣고 지금은 사실 이 뭐야 사람이 그거잖아요.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아니, 지금은 것을 그거야. 느껴야지. 이 사람들 이런 범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미 지금 지금 감옥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훈련이 없는 군대야. 그래. 훈련이 없는 군대야. 그냥 병장이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야? 맞습니다. 이거 바꿔가지고 그 밥도 잘 나오더만.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또 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밥 얘기. 밥과 관련된 건데 이 비용적인 문제를 또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분들이 내 들고 세금. 와요. 내 세금. 그렇죠. 이놈을 먹여 살려야 되냐 우리가? 맞습니다. 이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 그냥 사망할 때까지 감옥에서 계속 썩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가석방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아하. 이런 범죄자를 늙어 죽을 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논거를 들어서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럼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거. 저는 아까 살짝 놀랐는데 사실 안대리가 말씀하신 그 논거가 되게 강력한 논거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첫 번째로 준비를 했었는데. 끓이자? 그거 말고. 끓이자 아니에요? 끓이자 아니야? 끓이자 줄 알았어. 끓이자고 해. 그냥 끓이자. 끓이자. 메이가 그냥 조금 끓일까요? 끓여. 오케이. 그 개구리 플라스크에 넣고 끓이는 것처럼 조금씩 끓이는 걸로 하죠. 이거 조금 잔인한 거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그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논거 중에 되게 강력한 논거가 사형은 오히려 그런 흉악범에게 너무 온정적인 처사라는 건데요. 끓이자 이게 맞네요. 무슨 소린가?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 있는데 실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잔인한 범죄자가 형벌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정말 살짝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뭐 전기의자 앉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거고 그래. 그렇게 고통받지 않으면서 편하게 죽는 것을 도와주어서는 그렇게 냅둬서는 안 된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끓이자를 기사용 용어로 바꿔 쓴 거잖아. 끓이자를 솔직히. 이쁜 말로 바꿔 쓴 건데요. 이쁜 말로 쓴 거잖아. 교과서용어 쓴 거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맞네. 이제 사실 끓이자라기보다는 그 대안으로서 이제 조지자? 가석방 없는 참.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네. 너네는 정치하면 안 된다. 너네는. 그 대안으로서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많이 언급을 해요.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수들이 정말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늙어 죽거나 아니면 뭐 모범수 이런 걸로 가석방이 되기 마련인데 애초에 판결을 내릴 때 있어요? 있습니다. 미쳤다. 그건 진짜 아니다. 네, 있습니다. 참 슬프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근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건 저희 현행 형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요? 누구든지 네. 가석방 대상이야? 누구든지 가석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형수도?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이든 사형수든 누구든지 가석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 자체를 신설하자 형법을 개정해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형을 선고할 수 있게끔 판사들이 그렇게 법 개정을 하자라고 이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그 안대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감옥에서 평생 썩는 게 더 고통스럽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얘네 너무 감옥에서 편하게 있는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내린 애들은 판사가 직접 얘를 그냥 일반적인 그 수감실이 아닌 독방에서 평생을 썩도록 벽만 쳐다보면서 마음대로 눕지도 못하고 햇빛도 잘 안 드는 곳에서 정말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고 편하게 죽여주는 게 잘못됐다. 너무 온정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이에 관련해서도 미국 그리고 호주에 각 하나씩 되게 유명한 교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주에 있었던 유명한 교도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교도소 이름은 그 검은 돌고래 교도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들어봤어요. 번역을 한 거겠죠. 검은 돌고래. 네. 거기가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가는 곳인데 인권적으로 정말 탄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좀 의외였어요. 미국이 정말 인권이 강한 국가거든요. 미국이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랑 서구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요? 그쵸. 미국은 사형 집행을 하죠. 전기의자를 네네. 쓰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런 그 검은 돌고래 그 교도소에 가게 되면은 정말 그 교도관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을 수감자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서 너무 모멸감을 느끼고 인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도관에게 찾아가서 그냥 죽여달라. 나 사형 당하고 싶다. 그냥 여기서 끝내달라라고 비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끝내주지 않는다고 역시 하고요. 천조국 역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들면서 이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그 외에도 단순히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 생명권이라는 것은 너무 본질적인 기본권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실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권은 너무 본질적인 기본권인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집행하는 건 이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2항 그 본질적인 것은 침해하지 말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반한다. 맞아요. 라는 그건 것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형제 그 국가가 직접 죽이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수 있도록 냅둬주면 아 진짜 야 빨리 끝내 오늘 그만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아, 직접적으로 이제 저촉이 된다라고 하고 이번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것도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헌법 제37조 2항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거다,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 부분은 그래도 신쌤이 말씀하신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동해보복 사상의 함정이라는 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동해보복이라는 건요. 가해자가 입힌 피해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로 보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좀 전근대적 논리라는 것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살인범을 똑같이 죽여야만, 즉 사형을 해야만 합당한 처벌이 된다면 그럼 절도범한테는 그 절도범의 소유물을 똑같이 훔치고 사기범한테는 똑같이 사기를 치고 상해범한테는 피해자와 그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수준으로 같은 무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가해야 되고 강간범에게는 뭐 똑같이 강간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런 정말 이걸 하게 된다면 너무 사회적으로 카오스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다라는 것이 저도 안 해요.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거지네요. 그래서 정말 어거지. 오늘 위험해. 정말 아니, 어거지네. 맞는 소리죠. 아니죠. 왜 맞는 이미 소리?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근대적 논리랑 안 맞는 논리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부터가 말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이 딱 만들어낸 전형적인 이제 그 논거네요. 어거지.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신쌤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음주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네네. 음주를 해서 음주를 한 상태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간 거예요. 한강대교를 막 집에 가려고 막 뛰어갔어. 근데 네네. 그러다가 그 대교 앞에서 한강 구경하던 사람을 내가 못 본 거야. 그래서 실수로 밀쳐서 그 사람이 한강에 빠져서 죽었다고 칩시다. 네네. 이거 과실치사거든요. 제가 네네.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렇다면 저 역시도 똑같은 일을 당해야 되는 건가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유가족이 막 달려와서 나를 실수로 치고 나는 죽고 이게 아니죠. 정말 올바른 방식이라고 그건 생각하시나요? 아니지만 사형당해야죠. 사형당해야죠. 과실치사조차 사형당해야 한다. 왜냐면은 뭐 그거 피해자 가족이 뭐 신경 쓰나요? 너무 공포 정치로 치닫게 될 것 저 같은데요. 공포 정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주제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법이 정말 무섭고 내가 정말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그만한 나이가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지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밀어서 빠뜨려서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자, 신 선생님 이렇게 범죄자들한테 좀 세게 형벌 내려야 된다라는 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감하고, 사실 저는 이제 같은 의미에서 경찰들의 권한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진짜 그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도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술 먹고 뛰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정말 이 사람한테 큰 피해를 줬는데 나는 원래는 선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 술 먹지 맙시다. 뭐 아니면 항상 조심하고 다닙시다. 그런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파요. 근데 내가 그 피해자의 가족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내 가족을
술 먹고 실수해서 죽인 사람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턴아웃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낼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의학 박사야.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퍼졌는데 내가 그 좀 빨리 약을 만들려고 해서 약을 만들었어. 근데 네. 나도 모르게 그 약에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독성이 되는 성분이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게. 네. 그럼 그 사람도 책임을 죽여야 져야죠. 됩니까? 책임을 져야죠. 죽인다라기보다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그 사람은 그걸 이제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자, 거예요. 의도하고 하지 않았으면 다 괜찮다?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다 괜찮다? 라는 논리면은 그게 정확히 그거잖아요. 나 술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나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람 죽인 거다. 그게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요소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유연성이 좀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완전히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완벽하게 검증을 하지 못하고 이제 약을 출품하게 된 그런 상황을 이제 고려하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이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듯이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범죄의 책임을 묻게 되면 누가 약을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물품을 옮기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운전도 결국 내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하다가 사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쿠팡으로 받아보고 있는 물건들 그거 다 그런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뭘 할 수 있겠어, 진짜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얘기를 듣고서는 갑자기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이 그 가슴에 큰 상처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우리도 처벌 대상인 책임을 거예요. 져야 되네요. 책임을 져도 이제 우리 아무것도 이런 못한다니까요. 논리가 제가 말하는 전형적으로 말꼬투리를 잡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너무 가혹한 처벌들이 무차별하게 이뤄진다면 그 공포 정치의 항상 맹점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자유를 다 잃게 되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진다. 막 그 인권적이고 자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국가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게 그쵸. 모두가 행복한 삶일까요? 그래서 제가 신쌤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아까 잠깐 생각난 게 있었는데 딜레마 질문인데요. 만약에 버튼 하나를 누름을 통해서 10,000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 버튼을 누르면 한 명은 무조건 죽어요. 자, 그 당신의 자, 선택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제가 봤을 때 이런 가설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단순히 아니, 논리 싸움이 아니고 그 사상이 잘못됐음을 깨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왜 네.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모든 뭐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면 무조건 넌 사형이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10,000명의 목숨을 살렸음에도 그 한 명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안대리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백신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딜레마 질문으로서 드린 거고요. 사실 저는 그 딜레마 네. 질문을 이게 되게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딜레마 질문은.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많이 하죠. 트롤리의 딜레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0,000명을 그럼 아무것도 안 죽이는 한 것이 맞다?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본인이 죽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치만 내가 그 당신은 사람을 알고 내가 그 있는데요. 사람을 아무것도 안 내가 하면 죽이지 10,000명이 않았죠. 죽는다는 자, 걸? 그 자, 기차를 알았어요. 신 선생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예요. 애기 신생아 엄마예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도 안 줬고요. 뭐 그냥 애가 정말 죽도록 방치했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 기차를 10,000명을 죽이거나 1명을 죽일 수 있는 기차를 제가 출발시켰나요? 아니죠. 제가 책임 있나요? 제가 그 기차를 출발시켰나요? 내가 죽이기 위해서 기차를 출발했으면 책임이 출발하는 있죠. 거예요.
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회에서는 아무도 기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니까요. 그 말을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건데. 네. 그게 뭔 옳다? 소리야? 그게 옳다? 그 하나의 익셉션을 하나를 허용해주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이런 것들을 자,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익셉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오히려 아까도 그렇기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익셉션을 지금 주는 이렇게 거라고 방송을 생각해요. 하는 것 자체도 진짜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자살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방송도 못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조선 그분이 자기가 키가 166인데 나보다 키가 큰 사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네, 진짜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어. 그 음.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 결국 그럼 그 사람이 결국 그 키가 큰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키가 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준 거야. 그것도 이거 그러면은 너무 억지잖아요, 저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예시를 정말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좀 과한 예시를 들려주는 건데, 실수로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주고 감형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는 근데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나 사람이 인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살면서 누군가 사람을 죽일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솔직히 제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신쌤 운전하시잖아요. 네, 운전을 하지만 조심히 하죠. 네, 운전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법규를 지키고 사람을 죽이지 않을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실수로 그냥 사람 진짜 죽였으면 실수로 처벌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네, 당연히 제가 알겠어요. 사람을 실수로 쳤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은 그러면 당연히 받죠. 처벌은 받는데 지금 네. 그 실수로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면은 사형도 네. 그냥 달게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약에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을 했어. 그래서 우리를 죽일라 그래. 그 사람한테 반격을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네. 그것도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왜 나를 아니죠? 상해할 목적을 이미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건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라고 아까 그 신쌤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그 강도범, 신쌤 집에 쳐들어온 강도범, 그리고 신쌤을 네. 죽인 강도범의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아니면 아니죠. 남편이 이거는 미국의 하려고 헌법에서 왔든 아니든 그냥 당신은 내 아들 죽인 사람밖에 안 되네. 아니죠. 이거는 자, 너무나도 그러면- 우리나라 법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미국에서나 신선- 그런 데서는 남의 집을 침입하면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트롤리로 돌아옵시다. 아까 신 선생님은 그 10,000명하고 1명은 있는 그 기찻길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얘기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이 그 10,000명이고 침입한 사람이 1명이야. 네. 그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 무슨, 그렇지 않아요? 논리가 너무 비논리적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 우리 가족을 상해를 할 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내가 그 상해를 할 목적을 반격하기 위해서 죽인 게 어떻게 내가 그 트롤리의 사건과 같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꼬투리를 잡기 위한 하나의 너무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 나머지 한 명이 여전히 그 10,000명 속에 나의 가족이 있다고 치고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강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여전히 신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나는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당연하죠. 내 가족을 죽이겠다? 나는 내 가족이 죽는다는 걸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제 말은 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이라는 것이야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시를 드는 건 좋은데 좀 정상적인 범주에서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끌고 간 다음에 자 이렇게까지 해볼까? 이렇게까지 해볼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니까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입세션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법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익셉션이 오히려 법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거 자체가 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가게 되면 정말 법이 국민을 지배하는 형태로 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치주의는 법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키는 법이 내에서 여전히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가져가는 있어야 것인데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신쌤의 말대로 정말 공포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이 국민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게 되는 잘못된 형태의 왜곡된 법치주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익셉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안대리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무슨 그 예시를 들어도 이 스탠스가 바뀌지 않으면 그죠? 그렇죠. 저는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지금의 법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지금의 현재 법으로서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처벌이 약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거는 사실 통계적으로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동의해요. 그건 우리가 모두가 동의해. 이 지금 체제가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해. 근데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떻게 개선할 그쵸. 것인가. 그쵸. 근데 저 같은 사람 나는 이제 끓이자.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죠 알죠?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중간으로 가요. 왜냐면은 이 인권을 중립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거 레디컬리스트들이 맨날 하는 주장이야.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만 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오늘 되게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좀 빨리 끝나네 싶었는데 이상하게 또 마지막에 그쵸. 신 선생의 이제 궤변으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공포 정치를 자꾸 하네. 위험한 놈이야. 개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죽여야 됩니다. 네. 아이고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오늘 좀 진짜 무거운 얘기였는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로 좀 퍼져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최대한 핵심만 좀 남길 수 있도록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그렇고요. 네, 일단 그래도 저희- 토론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좀 저희 같이 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보는 것 같아서 그것도 평소 좀 재밌었습니다. 약간 방송 그죠? 텐션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렇죠. 네. 어차피 아무도 안 듣는데 2, 3년 전에 우리가 많이 하던 것도 오랜만에 해봤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그러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제 주변에 지인 있으면 내 앞에서 범죄 저지르면 극혐의 인간으로 찍힐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또 재밌는 주제 준비해 주신 공병 감사하고요. 네.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 짜임새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배워가는 게 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어.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살짝 이 법률 용어에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조금씩 그런 게 익숙해지고 생기고 계신가요? 있어. 다행이다, 근데 다행이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발언하면서도 그쵸. 내가 발언을 하면서도 야 이거 공변이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느낌이 와 이제. 나 마지막에 웃기다. 공격하고 싶은 거 또 있었거든. 너 몇 조, 법이 뭐 완벽하지 못하다고? 야씨. 완벽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완벽한 그쵸.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변호사를 앞에 두고 법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변호사가 진짜 욱했습니다. 욱했어요. 얼마나 네. 열이 받을까. 네. 꾹 참았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저희 다음 주 주제 얘기인데요. 네. 다음 주는 좀 제가 준비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좀 준비를 한 거는 지금 국가별로 이제 우리나라만 사실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니고 다른 그 선진국들은 사실 계속 출산율이 점점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산업은 커져 나가고 회사들은 많아지는데 일하는 인력들은 좀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인력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취업하기 좀 힘든 사회인 것 같긴 한데 현 상황이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진짜 인력난에 시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지금 인력난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그쵸.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출산율이 그런- 0.58이에요. 0.58. 0.58입니까? 진짜로요? 네, 이번 달에 네. 나온 보고서에 서울이 이제 아무래도 좀 기준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서울 출산율이 0.58. 심하다.
일단 70 뭐 그렇다고 하는데 70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이제 국가별 다양한 인력난 해결법,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타이틀이 재밌을 것 좀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안대리의 제 안대리에서 솔루션을 좀 드릴게요. 타이틀 어떻게 정하는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저출산 쇼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해결한다. 자, 해결법 준다. 제가 유튜브 중독자라서 알거든요. 클릭 많이 하는 썸네일을 저출산 쇼크 아시겠습니까? 저출산 쇼크. 0.58 저출산 쇼크. 딴 나라는 이렇게 풀었다. 다른 나라는 따단. 해결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어그로 그걸로 좋네요, 제목 어그로 바꾸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목 그걸로 잘 정했어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렇게 또 좋은 멋진 제목으로 지어주셨는데, 그런 주제로 한번 좀 다음 주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오랜 시간 이제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이제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셨는가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서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공유해 보면 댓글이 재밌을 별로 것 없어요. 같아요. 저를 지시해 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분명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는 진짜 정치하지 마라, 진짜로. 제가 그래서 정치하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교육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의 꼰대끼는 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뭐라고 하니까 도덕성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아니, 난 법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인데 얘가 더 꼰대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끓이자라는 의견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끓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즐거웠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